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봄 토픽입니다. 잘 지내셨죠? 또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 시작이네요. 오늘 월요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월요일은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월요일 시작하는 게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를 잘 쉬면 월요일에 또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3회 토픽 읽기 마무리 하기로 했었죠. 오늘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다 풀어봤다 라고 생각하고 83회 읽기 남은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레타 밀라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자자님 벌써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어서오세요. 아자자님 선생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미리타 빈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미리타님. 이제 멤버십 회원으로 오늘 처음 수업 때 같이 뵙네요. 반갑습니다. 무미노바 율두스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가 좀 많아서 카미데레온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필리핀 학생입니다. 오늘 수업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듣고 계시군요. 환영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3회 읽기 문제 풀어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문기사 제목 찾기, 그런 다음에 주제 찾기 이 두 개 위주로 풀어봤었죠. 오늘은 남은 문제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배열하기, 가로 넣기, 주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거 찾기,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 안 봤던 9번부터 12번까지 내용, 알맞은 내용 고르는 거. 좀 쉬운 문제들이죠. 여기 9번, 10번은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조금만 줄여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클 것 같긴 한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로코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히로코님, 어서오세요. 보면 위에 이렇게 그래프 나와 있고 밑에 1번부터 4번 맞지 않는 거 고르는 그런 문제죠. 주로 9번, 1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단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단어, 기본적인 단어, 기초적인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것 한 개씩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죠. 위에서 보면요,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답은 쉽게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보면 이메일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 제출, 이메일 틀렸죠? 3번은 올해 찍은 사진을 내면 된다라고 했지만 1980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찍은 사진, 이 부분도 틀렸죠. 마지막 행사에 참여하면 인주시에 옛날 사진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에 사진을 제출하신 분에게는 문화상품권 3만원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마지막 부분도 틀렸습니다. 결국 9번 문제는요, 뭐 얼마나 단어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 달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어 날짜 세는 단어들 조금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한국 학생들도 한국어 이 날짜 세는 거, 한국어에서 이렇게 날짜 세는 것을 좀 잘 몰라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대요. 달력에 보면 1일, 2일, 3일, 4일, 5일
부터 30일까지 쭉 있죠. 그거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1일은 하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이 지금 우리가 3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3월 처음 시작하는 1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초하루라고 해요. 초하루.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초하루. 앞에 이 하루 앞에 초를 왜 붙이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둘째 날은 당연히 이틀이라고 하죠. 하루, 이틀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 한번 볼까요? 셋째 날은 사흘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사흘을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사자가 사일 할 때 이 사자와 비슷해서 보통 학생들이 사흘이라고 하면 이 숫자 4를 가리키는 사일이라고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흘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어 표현에서는 3일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4일도 봐야겠죠. 비교해서 보기 위해 4일도 한번 볼게요. 4일은 나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 사흘, 나흘 이 두 가지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섯째 날도 한번 볼까요? 다섯째 날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섯째 날은 잠시만요. 다섯째 날은 닷새라고 합니다. 이 닷새가 5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6일도 한번 볼게요. 6일은 엿새라고 하죠. 7일은 이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래. 자, 8일까지 한번 볼게요. 8일 보면요. 8일은 여드래라고도 하죠. 한국어 숫자 표현 중에 8을 여덟이라고 표현하죠. 여덟이라는 숫자와 여드래라는 숫자 모양이 좀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9일 볼게요. 9일은 구아흐레라고 합니다. 한국어 표현으로 9일을 아홉이라고도 하죠. 9라는 단어 대신에 그 아홉, 아흐레 좀 비슷해요. 자, 마지막 10일 볼게요. 10일은 열흘이라고 발음을 해요. 열흘, 열흘, 10일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지금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일부터 10일까지 보통 1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닷새는 다섯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모습이 좀 비슷하죠. 다섯, 닷새. 여섯, 엿새. 일곱, 일에. 여덟, 여드레. 아홉, 아흐레. 열, 열흘.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어에서는요, 이 한 달 중에 이 10일까지를 처음 부분, 한 달의 처음 부분이라는 의미로 1일부터 10일 앞에는 이렇게 초를 붙여요. 초. 그래서 오늘 날짜가 6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이 3월 6일인데 한국어 표현으로 바꾸면 3월 초 엿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3월 초 엿새. 날짜 셀 때 1일부터 10일까지는 처음 시작하는 의미로 초를 붙여서 날짜를 나타내고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간이죠. 중반이라는 의미로 중자를 붙여서 많이 나타냅니다. 중이라고 붙여서 보통 나타내요. 중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중반이다. 한 달의 중간에 해당하는 날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마지막 2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한 달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하순, 마지막 하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날짜 의미할 때도요. 1일부터 10일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나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도 얼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대학생 한 달 용돈 어디에 쓸까? 라고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프도 그냥 위에 9번 문제처럼 한 가지씩 이렇게 맞춰서 풀면 되는데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비교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이런 비교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53번 쓰기 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표현들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가장 낮다, 2배 이상 많다, 절반 이상, 더 적게 사용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숫자를 비교해서 표현하는 비교 표현 됩니다.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이 10번 문제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비교 표현들을 잘 기억해서 53번 쓰기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티님 3월 말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월 말이라고 하면요. 한국어 말하기에서 3월 말 많이 쓰죠. 3월 말이라고 하면 3월 중에 21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을 3월 말이라고 나타내요. 보통 약속 정할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우리 3월 말경에 한번 볼까? 한번 만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이 경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을 나타내요. 이 경이.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3월 말경이라고 하면 3월 달에 21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에 한번 볼까? 이런 의미가 되죠. 마찬가지로 3월 말경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3월 중순경 이것 기간이 되겠죠? 중순경에 한번 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 이 3월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이 되겠죠. 이 기간 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보자.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 이 날짜를 조금 이렇게 덩어리로 말할 때,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말할 때 말경, 3월 말경, 3월 중순경, 또 3월 초순경, 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초순경이라고 하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기간을 나타냅니다. 초순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3월 초순에, 3월 중순에, 3월 말에 이렇게 줄여서 그냥 말할 때 나타내기도 해요. 뒤에 경을 빼고 3월 말에 볼까? 3월 중순에 볼까? 3월 초순에 볼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나티님이 조만간은 시간이나 날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나티님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조만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시간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 표현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날짜 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날짜 안에, 뭐 다른 표현으로는 곧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곧, 금방, 비슷한 의미예요. 곧, 금방, 밥 한번 먹자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만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가까운 시간 또는 가까운 날짜 안에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시일이라는 것은 시간과 날짜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우리 뭐 3월 10일에 뭐 점심 12시에 보자 라고 해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잡죠. 그런데 이 조만간이라는 표현은 이런 상황에서 써요. 자, 1번 상황은요. 만날 수 있는 날이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안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제가 내일도 수업이 있고 다음날도 수업이 있고 그 다음날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볼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친구를 한 번은 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확실하지 않을 때 약속을 잡을 때 이렇게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조만간 뭐 하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빨리 약속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한번 뭐 얼굴 보자, 밥을 먹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네, 오조드백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도 씁니다. 진짜 보고 싶진 않지만 뭐 진짜로 약속을 잡고 싶지는 않지만 예의상 말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드물고요. 요즘에는 많진 않고요. 예전에 뭔가 만나기 힘들고 뭐 귀찮고 막 이런 이유가 있겠죠. 약속을 잡고 싶지는 않은데 왠지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상 말은 해야 할 것 같을 때 조만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가움을 표현은 하지만 내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좀 만나기 어려워서 그냥 예의상 그냥 예의로 이야기할 때 조만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 조만간이라는 표현도 약속을 잡을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잡을 때 사람들과 자,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문제는 53번 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표현들을 53번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두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비교 표현 무엇보다 무엇이 뭐 가장 낫다, 뭐 무엇보다 더 많다, 더 적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되고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비교해 보면 되겠죠. 가장 낮은 것 이니까 기타 1% 답 확인할 수 있고요. 학원비 사용 교통비 2배 이상이라고 했어요. 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교통비랑 학원비 사용 두 개 비교해 보면 교통비가 16이고 학원비가 21이에요. 학원비 사용이 2배 이상 많으려면 교통비 곱하기 2 하면요. 교통비의 2배를 하면 32배가 되겠죠. 32%가 돼야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학원비는 21%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죠. 2배 이상이라는 것은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이상이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라는 표현은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전에 토픽 시험에서 이런 절반 이상이라는 표현이 다른 단어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죠. 이 과반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찬성한 비율
이것도 50% 이상이 될 때 과반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 절반 이상 두 가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화생활비보다 교통비 더 적게라고 했는데 문화생활비, 교통비 비교하면 교통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 더 적게 사용했다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문제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먼저 답을 조금 찾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거 찾을 때 주의할 게 첫 번째는 주의할 상황 첫 번째는 접속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되지? 첫 번째는 접속사. 안 되네요. 그냥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 타자가 안 되네요. 자, 그러나 이런 접속사 조심하라고 했었죠. 이런 접속사는 절대 앞에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이다 또는 무엇도 역시 이런 표현도 앞에 올 수 없죠. 이런 원인 표현 아니면 무엇도 역시 이런 표현은 또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장 가운데 도 역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앞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뒤에 연결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잘 보라 라고 했어요. 순서에 맞춰 이를 닦을 때, 안쪽 구석, 안쪽 이. 네,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는 이 두 단어가 서로 앞, 뒤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잘 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보통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험,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나올 때는 보통 순서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가장 먼저 앞에 오고 나서 뒤에 자세한 상황, 자세한 이야기 또는 특수한 이야기 아니면 반대로 예외적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라는 단어 썼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문장 표현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 뜻을 설명하는 문장도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문장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보통 이를 닦을 때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순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가장 먼저 앞에 와야겠네요. 나가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죠. 두 개 틀렸고요. 자, 먼저 시작됐어요. 이를 닦을 때 순서에 신경 쓰지 않는데요. 네, 위에 보니까요. 가에서 그러나 이를 닦을 때 순서에 맞춰 닦는 것이 좋다. 자, 순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 연결되죠? 그러면 일단 나 다음에 나 뒤에 가가 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밑에 보면요. 다 부분에 전문가들이 안쪽 구석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이 좋다고 조언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순서에 대한 이야기죠. 전문가들이 순서에 맞게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에서 앞쪽으로 순서에 맞게 닦아라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가에서 순서에 맞게 닦는 것이 좋다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이야기니까 가 다음에는 다가 이어지고요. 앞에 나온 안쪽 구석, 안쪽 니 연결돼서 때문이다 나옵니다. 이유.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상하기 쉬워서 꼼꼼하게 닦아야 되니까 안쪽 닦고 앞에 닦아라.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아자자님,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부터 많은 단어를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나티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대신에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것도 먼저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마유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마유님. 여기였죠? 여기 조만간. 일단 그 나티님 질문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쭙다 단어가요. 여쭙다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가 붙었을 때, 이렇게 여쭙다 라는 단어에 어가 붙었을 때는 이 받침에 있는 비읍이 우로 바뀌죠. 여쭈, 우, 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맞는 표기는 쪄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 표기 방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쭈 이런 것을 한국어 문법에서는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죠. 나중에 기회되면 이런 한국어 쓰기 표현에서 이런 불규칙 표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티님 질문하신 거 보면 이거였어요.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대신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라고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네, 같은 의미로 바꿔서 사용해도 돼요. 답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근데 좀 의미 차이는 있죠.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라고 하면 이 조만간이 곧이라는, 빨리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밥을 먹고 싶다. 밥을 먹고 싶은데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꼭 시간을 정하자. 꼭 날짜를 정하자. 약속을 정하자.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의상 말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이해되시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어로 뉘앙스라고도 하는데 그 느낌, 한국어 표현의 그 느낌이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라고 하면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는 있어요.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바꿔서 쓸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는 밥을 먹고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 날짜를 잡기가 어렵다. 곧 보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라고 한다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예의상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표현보다는 조만간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는 게 더 낫고요. 좀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의상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 예의상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의상 말할 때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만간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 그래? 답변이 이렇게 올 거예요. 이 듣는 사람한테 그래? 언제가 좋아? 언제 시간이 돼? 시간 될 때 연락 줘.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보자. 이제 알아들은 거죠. 나를 만나고 싶진 않구나.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 나중에 보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의미는 같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같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 그 말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진짜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의상 그냥 하는 말일 때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흐엉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티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넘겨서 14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번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여기 그 사업이라고 해서 이 대명사 나와 있죠. 순서 찾기에서 이나 그나 저 나왔을 때는 이 앞에 나타내는 문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그 사업. 그럼 뭔가 이 그 사업과 관련한 이 사업이 앞에 와야겠죠. 가나다라 보면요. 사업이라는 단어가 라에만 나옵니다.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자, 그런데 그 사업이 쉽진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한번 무엇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도전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 또는 시도 이걸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52번 쓰기 시험에서 한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뭐 하고 싶다 해본다 이 문법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한번 무엇하다 도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앞으로 무엇을 도전하겠다 한번 시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일단 여기에서는 그 사업과 이 사업 나와 있기 때문에 라 다음에 가가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라에서 보면 앞에 하지만 나와 있죠. 그러면 앞 내용은 이 라 내용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보면 라가 나는 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나의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 퇴사를 다시 고민해 보라고 했다. 내일은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회사를 그만두다 퇴사 같은 단어죠. 회사 그만두는 걸 퇴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단어 보면요. 회사에 들어가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는 걸 입사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회사를 그만두다. 일을 그만두는 것을 퇴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와 다도 연결되는데 먼저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내일은 이라고 하고 이 퇴사에 대해서 친구들이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하지만 나는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전해 보고 싶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다, 그 다음에 나, 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인가요? 일단 이 라가 연결된다는 거 생각했을 때 라가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거 그냥 다 지우면 되겠죠. 라가 이거는 라 가가 앞에 있으니까 2번 틀렸고 라가 이거는 맞고요. 라가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3번 4번 중에 골라야 하는데 맞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15번 보면 15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앞에서 일반적인 상황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뜻을 정의해주는 문장, 개념, 뜻을 나타내주는 문장 사용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보통 가가 가장 먼저 와야 할 겁니다. 이 모래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래시계가 시간을 재는 기구이다. 뭘요? 모래를 통해서, 모래 이용해서 시간을 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밑에 보면요. 또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겠죠. 보면요. 모래시계의 구멍을 통해서 또한 역시 앞 내용과 연결되는 비슷한 내용이 연결될 때 이런 표현들 사용됩니다. 뒤에 시간 단위를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구멍 크기로 시간 단위 조절한대요. 밑에 보면요. 구멍 크기
구멍 크기 반복되고 있네요. 나와 다 두 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작을수록 할 수 있다.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큰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요. 구멍 크기로 시간 단위를 조절하는데 구멍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커진다. 다가 더 자세한 내용이죠. 나는 구멍 크기로 시간 단위를 조절한다.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커진다. 나가 더 자세한 내용이니까 나 다음에는 다가 와야 할 겁니다. 라 보면요. 모래의 양을 조절하면 다양한 시간 단위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나 다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찾아보면 이거 4번 틀렸고요. 1번도 반대로 돼 있죠? 3번도 반대로 돼 있습니다. 사실 나 다 순서만 제대로 찾으면 답이 4번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까 이거 나 다 반대로 돼 있다고 했었죠? 남은 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순서적으로 봐도 가에서 먼저 모래시계 설명하고 모래 이용한다고 했는데 모래의 양 조절하면 다양하게 시간을 잴 수 있다. 설명하고 나서 또한 이라고 해서 구멍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겠죠? 흐왕님 질문하셨네요. 선생님 라고 하다 다고 하다 언제 쓸 수 있어요? 물어보셨네요. 앞에 이 전문가들 이야기 할 때 이거 보셨나봐요. 인용 표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다고 조언한다.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사용한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고 하다를 쓸 수도 있고 라고 하다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앞에 무엇이다 라고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인용 표현을 만들 때는 이 다 다음에 고하다 붙이면 인용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예시 한번 볼게요. 내 친구는 키가 크다 라고 돼 있죠? 키가 크다 형용사예요. 이 다음에 인용 표현으로 붙일 때는 키가 크다고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가 썩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건 동사죠. 받다 라는 것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이것도 동사가 됩니다. 이때는 받아야 한다고 한다.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고 하다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서술어가 명사 다음에 이다가 붙은 서술어 있죠? 이것도 예시 볼게요. 학생이다. 그는 학생이다. 자, 이렇게 학생이라는 명사 다음에 이다가 왔고요. 것이라는 명사 다음에 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명사 다음에 이다 라고 끝나는 서술어 다음에는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라고 하다를 바꿉니다. 라고 하다를 붙여야 돼요. 이거 바꿔볼게요. 그는 학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도 자, 전통 음식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는 무엇이다 다음에 고하다 이렇게 바뀌고요. 명사 다음에 이다로 끝나는 서술어일 경우에는 이 다가 라로 바뀐 후에 라고 하다 라고 써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죠? 앞에 사용된 서술어가 동사 형용사인지 명사 이다인지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후엉님? 넘어갈게요. 자, 가로 넣기까지 해봤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순서 찾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가로 넣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이런 가로 넣기는 가로 앞부분과 뒷부분 내용을 잘 보면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보면요. 필름형 스피커는 이라고 해서 이 필름형 스티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름형 스티커는 종이보다 얇고 투명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서 원인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 이 앞부분이 원인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결과가 되겠죠. 얇고 투명해서,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다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가로 부분의 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요. 이 스피커 활용하면 컴퓨터 화면, 액자, 벽, 천장에서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대요. 종이보다 얇고 투명하니까 이렇게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소재가 부드러운 옷이나 커튼에 달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스피커인데도 옷에 붙일 수도 있고 커튼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나 봐요.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종이보다 얇고 투명해서 다양한 물건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뒷부분 내용을 추측을 통해서 앞에 가로 넣기 내용 채울 수 있습니다. 14번에 잠시만요. 흐엉님 질문 먼저 보고 넘어가겠네요. 14번에 자, 아까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 퇴사를 다시 고민해 보라고 했다. 자, 여기 썼는데 아까 제가 이 이야기 했었죠. 다고 하다와 라고 하다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앞에 동사 형용사 다음에는 다고 하다, 명사이다 다음에는 라고 하다 붙여서 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번에 나에서 보면 여기는 고민해 보다 자체가 동사인데 뒤에 왜 라고가 왔어요 라는 게 질문이죠. 이거 흐엉님 그 멤버십 문법 수업에서 보면, 멤버십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문법 수업에서 보면 이전에 제가 인용 표현에 대한 수업 했을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평서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문장 표현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 형식이 평서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인용 표현은 다고 하다, 라고 하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이 14번의 나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시키는 거죠. 행동을 시키는 문장.
이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앞에 동사도 명령형 어미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먹다 다음에 알아, 어라 붙여서 명령의 의미가 되죠. 알아, 어라가 붙어서 명령형이 돼요. 먹어라, 공부해라, 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용 표현도요. 동사, 형용사가 끝에 명령형은 라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고하다 붙여서 라고 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인용 표현 이 다고 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고민해 보라 까지가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라고 행동을 명령시키거나 주장할 때 주로 명령형을 쓰죠. 이때는 뒤에 고하다 이 부분만 인용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거 몇 가지 설명드렸죠. 또 다른 거 보면 의문형. 의문형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문장 표현인데요. 이때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다 똑같이 야로 끝나기 때문에 야고 하다 이렇게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먹었냐?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냐 다음에 고 붙여서 먹었냐고 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먹었냐고 하다 이렇게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마지막 청유형도 있습니다. 청유형은 같이 행동을 하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같이 무엇 하자, 뭐 하자. 이때는 먹자, 자자, 같이 공부하자처럼 이렇게 자로 끝나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자체가 끝나는 말이 자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고하다 붙여서요. 자고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 바꿔보면 만약에 친구들이 나에게 같이 퇴사를 좀 고민해보자. 친구들도 퇴사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도 퇴사하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퇴사를 다시 고민해 보자고 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청유형인 경우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 자고 하다 인용 표현 붙일 수 있고요.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주장하거나 시킬 때는 이렇게 라고 하다 라고 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문장은 다 다고 하다 라고 쓰고요. 물어보는 것은 야고 하다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것도 52번에서 쓰기 시험에 한번 이 라고 하다 나왔었어요. 그냥 근데 라고 하다 대신에 다고 하다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꿔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고 하다로 써도 답으로 인정은 되지만 다음에 물어보는 표현 청유형으로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용 표현이 문장의 의미가 그냥 설명하는 것인지 주장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행동을 하자고 권유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문법이 달라진다. 이거 조심하자. 인용 표현에서 라고 몇 번 설명했었죠. 관련된 예상 문제도 풀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52번 예상 문제 한번 인용 표현 부분 찾아서 공부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멤버십 학생들을 위한 문법 강의 부분에 이 인용 표현에 대해서 수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흥님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이거 16번 하다 말았지만 결국 뒷부분 때문에 여기 들어갈 말은 이 붙이다 단어밖에 없고요. 다른 거 소리 크기와 관련한 것, 분리, 영역을 제한한다 이런 관련된 내용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없었죠. 없는 내용은 답으로 고르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엔 여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가로 있는 부분 보면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여권에 이것을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앞 내용의 여권이 이런 뿐만 아니라 신분증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낸대요. 그래서 뒤에는 결론이 되겠죠. 이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뒤에 그 결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부분에 이 정체성과 문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권에 이것을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여권 표지 색깔, 국가의 상징색. 앞에 나와 있는 국가의 정체성이네요. 국가의 상징 색깔이 여권의 색깔. 또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기도 한데요. 이것도 이 앞에 나온 이 정체성에 해당하겠죠. 또한 거나 다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문화재가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대요. 이거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색깔, 그 다음에 문양, 문화재가 보이도록 만들었다. 관련된 건 당연히 디자인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색은 흰색이에요. 한국은 보통 그래서 한국을 나타낼 때 백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백의의 민족. 백의라는 것이 흰옷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옛날 사람들은 흰옷을 많이 입었대요. 흰옷을 입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한국에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2002년 그 월드컵 응원할 때 응원 색깔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그 축구를 응원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빨간색이 한국을 상징한다. 태극기, 한국의 국기 있죠? 태극기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요. 원래 한국을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 한번 볼게요.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 문양은 태극 문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궁화는 한국의 상징적인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태극 문양은 한국 국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이런 태극 문양, 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궁화는 제가 못 그리지만 그려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술이 나와서 이렇게 생긴. 직접 보면 되게 이뻐요. 꽃잎이 5장인데 이렇게 생긴 무궁화. 근데 무궁화라는 뜻 자체가 무궁이 영원하다 이런 뜻인데요. 영원한 꽃, 그러니까 지지 않는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시들어서 지잖아요. 근데 영원한, 시들지 않는,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는 꽃이고요. 무궁화 자체가 꽃이 피는 기간에 피었다가 지면 새로운 꽃이 생기고 새로운 꽃이 생기고 계속 피어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이 꽃을 하룻밤 지나면 다시 피고 다시 피니까 지지 않는 꽃이다 라는 의미로 무궁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도 한국 문화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직 토픽에서는 이런 태극 문양이나 무궁화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의미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태극 문양은 이렇게 조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색깔 넣어보면 이런 색깔이 조화되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에도 사실 이런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죠. 국기에도. 넘어갈게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가로 놓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로가 문장 끝에 있네요. 끝에 있기 때문에 윗부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상황이 나오죠.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얼마 전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 2마리
한국의 작은 섬에서 발견됐다 라고 나옵니다. 일본에서 만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을 나타내요. 보통 의미가 영어로는 only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거예요 라고 나타낼 때 이 조사만을 써요. 예를 들면 친구를 초대했는데 너만 와라 라고 말을 하면 이때 이 만은 이 앞에 있는 너 한 사람만 나타내죠. 그러면 다른 사람 아니고 안 되고 너만 유일하게 가능하다. 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요. 일본에서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살지 않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사는 텃새 2마리가 한국에서 발견됐대요. 특별한 일이죠. 뒤에 보면 텃새가 어떤 새인지 설명해주고 있고 따라서 결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가 이번에 발견된 텃새가 태풍에 휩쓸려 휩쓸리다 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태풍 때문에 이동했을 때 휩쓸리다 라고 하죠. 한국에 온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섬에서 이런 것이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기 드물다 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드물다는 흔하지 않다.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보기 드물다 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많지 않다,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언급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섬에서 이 일본에 사는 새가 발견된 것, 이것이 드문 사례가 되겠죠. 지금 윗부분은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본에서 사는 새가 한국에서 발견되었고 이 새가 태풍 때문에 한국에 왔다. 새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자, 답은 여기 3번이 됩니다. 일본의 텃새가 관찰된 것 3번이 답이 되겠죠.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요. 텃새가 관련된 게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이 단어 텃새라는 것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지역에서만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해요. 텃새는 한 지역에서 사는 새. 자, 그러면 텃새 말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사는 새도 있죠. 이동하며 사는 새. 이런 새는 뭐라고 할까요? 반대로 철새라고 합니다. 이 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계절을 의미해요. 계절.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도 단어를 쓰죠. 자, 이렇게도 쓰죠. 자, 그래서 철새라고 하면 이 철마다 이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텃새는 한 지역에 사는 새, 철새는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새. 이렇게 반대의 의미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된 관용적 표현도 하나 볼게요. 관용적 표현 중에 텃새를 부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텃새를 부리다. 이 텃새를 부리다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좀 추측해 보세요. 일단 아까 텃새가 일단 단어 뒤에 이 새는 다르긴 하지만
이 텃새가 한 지역에서 산다 이런 뜻이 있었죠? 좀 추측하기 어렵나요, 여러분들? 보통 텃새라는 것은 이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텃새가 이 터라는 게 어떤 장소, 자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한 지역 터 이런 뜻이었죠. 새는 이 새고요. 이 터가 한 지역에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 새처럼. 이때 이 새는 세력, 뭐 자신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텃새라는 것 자체가 한 지역에서 사람이 오래 살면 마치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잘 알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아. 이런 자신감, 이런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텃새를 부리다라고 하면요. 이런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생기는 한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갖는 뭔가 자신감, 특권의식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을 무시하는 이것을 텃새를 부리다 라고 해요. 보통 한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너는 잘 모르지 라고 나중에 온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텃새를 부리다 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사간 시골은 이번에 시골로 이사 갔어요. 시골은 텃새를 부리는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이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거 잘 보면요. 이번에 이사 간 시골, 이번에 이사 갔는데요. 거기에 텃새를 부리는 마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잘 알아. 너 이제 왔지? 너 잘 모르지? 라고 무시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상황과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먼저 한국으로 유학 온 한국으로 온 유학생 또는 이주민들의 텃새로 이제 먼저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온 이런 이주민들 아니면 일하러 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텃새,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이 어려워했다, 힘들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텃새를 부리다 라는 것도 좀 자주 쓰이고요. 텃새 부리다 외에 텃새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써요. 여기에 관련된 표현으로 이와 관련한 관용적 표현으로 새로운 단어인데요. 이 터줏대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 터줏대감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 이런 사람을 터줏대감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광주에 뭐 30년 이상 살았어.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사람을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지역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유님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텃세 부리는 사람 좀 안 좋죠. 보통 텃세 부리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쓰여요. 이제 한국에서도 텃세를 부리네, 저 좀 먼저 왔다고 오래됐다고 텃세 부리네, 이런 것은 약간 그 사람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꼬는, 비판하는 말로 주로 사용합니다. 진짜 텃세 부리고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미리타비님 쓰신 것처럼 이 회사는 자리가 없네요. 네, 메모장으로 넘겨볼까요? 이 회사는 텃세를 부리는 직원들이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텃세를 부리는, 그러니까 먼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새로 온 신입생들을 너무 괴롭혀요. 그랬을 때 텃세 부리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잘한다고 막 그랬을 때 잘 사용하셨어요. 루카스님 질문 몇 가지 하셨는데 루카스님 질문까지 보고 넘어갈까요? 루카스님이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질문 1번 주체. 간지럽히면서 장난을 치는 놀이는 주체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인다. 두 번째, 무평감도. 세 번째, 물가가 뜨거워진다. 네 번째,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주체라는 의미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간지럽히면서 장난치는 놀이는 주체들 사이에 라고 하셨는데 이 주체는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앞에 나온 어떤 행동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주체라고 해요. 주체. 예를 들어볼까요? 장난을 치는 놀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장난을 치는 놀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행동은 장난을 치는 놀이가 행동이죠. 이걸 직접 하는 사람은 놀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냥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객체라고 해요. 객체. 어떤 행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련이 있긴 한데 직접 관련이 없어요. 좀 멀리 있어요. 그때는 객체라고 하죠. 여기서도 장난을 치는 놀이, 이 행동을 보기는 하잖아요. 보기는 하죠. 이 행동에 대해서 보는 행동은 하지만 직접 하지는 않아요. 이 놀이를 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와봄 토픽 수업을 하고 있죠? 와봄 토픽 와봄 아이고 토픽 실시간 수업 이렇게 있을 때 수업을 듣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수업에 대해 들은 학생, 수업을 한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 학생 이렇게 있겠죠.
그럼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중에 주체. 이 중에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아자자님 말처럼 본인,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은 있지만 직접 수업을 듣지는 않아요. 참여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 와봄 수업을 알고는 있지만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는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 관련이 있는 사람들, 관련이 낮은 사람들,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객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무평감독이라고 했는데 이거 단어 틀렸어요. 무평이 아니라 무명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명감독은 무명이라는 것은 유명하지 않은 감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이 없다라는 뜻인데 진짜 이름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무명이 들어가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4번은 감정과 관련한 표현이에요. 감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감정은 슬프다, 우울하다, 기쁘다, 이런 게 직접적인 표현이죠. 맞나요? 이거 볼게요. 감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표현은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재밌다, 이렇게 직접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말할 때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과 관련한 간접적인 표현은요, 이 감정을 추측하게 하는 어떤 행동, 아니면 어떤 모습, 이런 것을 감정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소를 띠다. 이거 볼게요. 어떤 사람 미소를 이렇게 띠고 있어요. 그럼 감정이 어떨까요? 추측할 수 있죠. 아,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거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표현으로 눈물이 흐르다 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추측할 때 감정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눈가가 뜨거워진다, 마음이 든든해진다도 감정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감정인지 한번 볼게요. 눈가가 뜨거울 때 왜 눈가가 뜨거울까요, 여러분들? 보통 눈가는 왜 뜨겁죠? 이 눈의 주변은 어떨 때 이렇게 뜨겁죠? 피곤했을 때도 뜨거울 수 있는데 또 다른 경우 있나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다른 경우. 그렇죠. 아메리타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가가 뜨거울 때는 울 때 눈물이 나올 때 이 눈가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가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눈물 때문에 눈 주변이 뜨겁다라는 의미가 생기죠. 우는 이유는 다양하죠. 슬퍼서 울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또는 기뻐서 울 수도 있어요. 기쁘다. 또는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받다. 그럴 때 울 수도 있죠. 무미노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울 수 있죠. 그렇죠.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근데 매운 음식 먹을 때는 보통 눈가가 뜨겁다 이렇게는 말하진 않고요. 이런 감정과 관련한 표현에서 울 때, 이런 이유로 울 때 눈가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뉴스에 나오는 감동적인 줄여볼게요. 감동적인 뉴스로 눈가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감동적인 뉴스, 이 감동을 받아서 지금 울고 있는 게 되겠죠. 아자자님 시집 갈 때도 많이 울어요. 맞아요. 그럴 때도 많이 써요. 결혼해서 곧 부모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부모님 떠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을 때 이런 경우 써요.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만나기 어려워요. 이제 멀리 가요. 그러면 당연히 슬프겠죠.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울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아자아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할 때는요, 눈이 따끔거리다 라고 합니다. 눈이 따끔거리다. 이때는 피곤한 상황을 나타내요. 피곤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이 따끔거리다. 아니면 눈이 빨갛다 라고도 하죠. 눈이 피곤했을 때도 빨갛고, 이때는 울고 나서도 빨갛기도 하죠. 네, 눈이 빨갛다는 피곤할 때도 사용하지만 울었을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울다. 무미노바님 울고 계시네요. 이거 때문에 울고 계신 거죠? 결혼해서 부모님 떠난다고 생각하니. 다음에 마음이 든든해진다 한번 볼게요. 마음이 든든해진다. 여러분들 든든하다 단어 아시나요? 든든하다? 든든하다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든든하다. 든든하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그렇죠. 아자아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예시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처럼 든든하다 라는 단어는요, 어떤 믿는 대상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때, 어떤 믿는 대상이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믿는 대상 말고 의지하는, 이렇게 바꿀게요. 의지하는 대상, 의지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할 때 든든하다라고 하죠. 잠깐만, 아미리타님 예시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예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써봐야겠어요. 3년간 토픽 시험을 시험을 보려고 독하게 공부했다가 드디어 합격해서 눈가가 뜨거워졌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독하게 3년간 토픽 시험 때문에 공부했는데 합격했어요. 너무 기쁘겠죠. 이때는 기쁜 마음 때문에 우는 게 되겠죠. 눈가가 뜨거워졌다.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앞에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기쁘구나. 그래서 울었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눈가가 뜨거워진다 나오면요, 울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는 이유,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상황으로 추측하시면 됩니다. 무슨 감정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요. 마음이 든든해진다 볼게요. 마음이 든든해진다. 든든하다는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편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때 든든하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 지금 아자아자님이 예시를 잘 쓰셨는데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부모님은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때 든든하다 할 수 있죠. 또 볼게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아들이 잘 자라서 든든하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내가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벌써 많이 컸어요. 그리고 벌써 아들이 나를 이렇게 챙겨줘요. 엄마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먼저 살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뭐 또 갖다주고 이래요. 아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럴 때도 든든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어서 든든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도 씁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저축했는데 저축한 돈이 많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러니까 돈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아서 마음이 편안하다 할 때도 든든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슈레스타 밀라님이 만족할 때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쓰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족할 때는 만족할 때도 든든하다 쓸 수 있는데 좀 상황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어서 든든하다. 이런 경우에 씁니다.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때 밥을 많이 먹는 그것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라는 상황에서 든든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든든하다. 이럴 때는 주로 뭔가 먹어서 뭔가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의미로 든든하다 사용하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로요. 아자아자님 감사합니다. 아자아자님 저는 와봄 토픽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자, 그래서 든든하다가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마음이 든든해진다라고 하면 무언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안심이 된다. 자, 예. 한국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강보험이 잘 돼 있죠. 건강보험이 있어서 아파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건강보험이 있어요. 건강보험 때문에 아파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편안하겠죠. 왜냐면 이 건강보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심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카스님 예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하고 다행이다 라고 해주네요. 마음이 그냥 든든해진다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안심이 된다.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안심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 4개. 지금 루카스님이 질문하신 거 조금 이번에 읽기에서 좀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체는 행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보면 주체와 반대되는 게 객체라고 했었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관련은 없는 사람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명감독이라는 것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앞에 무명 붙인다고 했어요. 무명. 유명하지 않은. 세 번째,
감정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눈가가 뜨거워진다, 울다라는 뜻이었죠. 그 이유, 어떤 감정인지는 앞에 나온 상황을 통해서 추측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마음이 든든해진다, 방금 본 마지막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 안심이 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니까 좋네요. 같이 모르는 것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도 이렇게 수업할 때 좀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위에 보면 가로넣기 계속 이어서 볼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영이 안 됐네요. 자, 한번 연습으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가로 보면 가로 앞뒤 부분 잘 봐야 되는데, 먼저 상황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이런 설명이 있죠. 일부 프로 농구 리그, 농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황색 공을 쓰게 하고 있다. 주황색 공에 대한 이유, 상황이 나오죠. 주황색 공을 쓰게 하고 있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그럼 이 부분은, 가로 부분은 주황색 공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것이 되겠죠. 자세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나올 것 같아요. 뒷부분 보면요, 바닥에 공을 많이 튕겨야 하는 농구의 특성상 공이 바닥의 색과 많이 다르면 선수나 관중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여기 있네요. 때문이다. 이유가 이거죠. 공이 바닥의 색과 다르면 선수나 관중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공과 바닥의 색깔을 비슷하게 같은 색깔로 하기 위해서 주황색 공을 쓰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색깔을 썼을 때 농구하는 선수, 관중, 보는 사람 모두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색깔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이 줄어든다 관련된 거 보면, 골을 더 잘 넣게 하려는, 골이라는 건 이 공을 그 농구에서 점수를 더 많이 얻게 하려는, 이것과 관련 없었죠. 이 색깔과 부담이 줄어든다 관련된 말이었기 때문에 공이 잘 보이게 하려는 이라고 했는데, 공과 바닥의 색깔이 같게 비슷하게 맞춘다는 것은 공이 잘 보이게 하는 게 아니죠. 공과 바닥의 색깔이 비슷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운동복과 구별하려는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바닥의 색과 공의 색깔을 맞춰주는 건 운동복과 관련이 없죠. 관련된 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눈의 피로감, 눈의 부담, 이 부담이 눈의 피로감. 색깔이 너무 다르면 공 때문에 눈이 아프니까 이 눈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색깔을 비슷하게 한다, 많이 다르지 않게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답 3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가면 증후군은 똑같죠. 어떤 현상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가면 증후군이 무엇인지 보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실력 때문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이래요. 내가 인정을 받아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있는데도 내 진짜 실력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면증후군이라고 한다네요. 뒤에 보면요,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같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성과를 낸다, 성공에 대한 내용이니까 인정을 받는다, 같은 내용이고요. 언젠가, 가로 부분,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면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가면이 벗겨지는 건 자신의 본 모습,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실력이 아니다 연결될 수 있고요. 불안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부분은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신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 이와 관련한 내용이 가로 부분에 들어가겠죠. 내용은 자신의 능력 의심하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뒤에 뭐 원인은 나와 있는데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답 찾을 때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가로 부분 내용 볼게요. 자, 다음 가로 내용 보면요. 최근에 라고 나와 있어서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한국 편의점 업체 해외로 진출하면서 현지에서 큰 인기. 현지라는 것은 그 나라, 그곳, 그 현지. 현재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해외를 여기에서는 말하겠죠. 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유가 이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유를 설명하죠. 인기를 얻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뒤에 보면 보통 마트가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이 편의점 업체는 반대되는 방법을 썼대요. 여기에서 인기를 얻는 편의점은 여기 이 편의점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보통마트와 반대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방법일 겁니다. 보통마트는 현지인의 취향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 편의점은 반대니까요. 이 취향에 맞추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반대 내용 보면 편의점 특성, 기호, 홍보 틀렸고 한국 편의점 그대로 재현한다. 그래서 현지인의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한국 편의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인기가 얻고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서로 반대되는 이와 반대되는 방법, 이에 대한 내용이 가로 부분에 답이 되겠죠. 내려갈게요.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가로 부분인데요. 보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할 때 거대한 바위를 모래 위에서 운반해야 했는데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방법. 어떻게 바위를 모래 위에서 움직였는지. 근데 이 기술이 중요했다. 뒷부분에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찾아보면 돼요. 보면요. 모래의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모래길이 단단해져서 운반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이유 나오네요. 이유 보면요. 바위를 모래 위에 움직여야 하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모래의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운반이 수월했대요. 쉬웠대요. 그럼 이 수분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더 쉬운 힌트로 뒷부분에 보면 물을 뿌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나와서 이 수분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적정량의 물을 뿌리는.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가면 증후군도 비교해서 봤었죠? 인정, 성과, 실력이 아니다, 괴로워한다, 불안해한다. 이것도 봤었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런 문장을 밑에 올바른 위치, 기역부터 리을 중에 찾아서 넣는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서 찾기 또는 가로 넣기와 비슷한 문제인데 방법은 비슷해요. 여기 사용되어 있는 먼저 이 문장, 주어진 문장에 사용된 이런 단어들, 이, 그, 저 또는 이런 접속사 표현들, 또 이런 단어 부분을 잘 보고 맞춰보면 됩니다. 보면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고 해서 먼저 가장 큰 힌트가 여기 이 책이라고 나와 있죠. 앞부분에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인데 첫 번째 먼저 다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 그럼 뒷부분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겠죠. 다른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이 접속사 찾으면 그 접속사 윗부분이
이 문장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 문장 이영천의 다시 오래된 다리를 거닐다. 여기 이 표시가요. 책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근데 이 책은 다리를 소재로 한국인의 삶을 돌아본 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뒷부분부터 이 책은 이라고 연결될 수 있는데요. 뒤에 보면 여기에서는 수백 년 전에 놓인 징검다리 왕을 위한 다리를 통해 고유의 풍속과 역사를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이게 되겠네요. 징검다리 왕을 위한 다리, 이게 다리에 얽힌 이야기가 되겠죠. 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바로 이어서 라고 해서 두 번째 접속사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 때 기억, 니은 두 개 중에 고민해야 돼요. 둘 중에 고민해야 하는데 이 주어진 문장에서 다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다 라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야 하니 답이 기억밖에 될 수가 없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40번 보면 자, 주어진 문장 보면요. 장신경계 나와 있고요. 장신경계는 주로 일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이 파란색 부분이 이 장신경계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역할 보면 장내 근육 운동과 첫 번째 운동이죠. 소화액 조절 두 번째 운동. 이것을 해서 결론. 소화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육 운동, 소화액 조절 두 가지를 통해서 소화를 촉진한다. 촉진이라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주는 것을 촉진이라고 하죠. 더 잘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화를 더 잘 되게 하는 일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내용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 장신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의 내용이 나올 거고 뒷내용은 이 소화를 촉진하는 내용에 대한 이 장신경계의 역할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면요. 뇌는 신경계를 통해서 몸 전체 움직임을 관장하는데 이 관장이라는 것은 맡아서 하다.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관장하다. 마치 주인처럼 어떤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일을 할 때 관장하다 라고 해요. 장의 경우라고 나와 있네요. 장의 경우 우리 장신경계였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장 이야기 나오겠죠. 뇌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대요. 여기도 보면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와 소화를 위해 장에 별도의 신경계를 두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나와 있네요. 이유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유가 생존에 필요한 식사와 소화를 위해 장에 별도의 신경계, 장신경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장신경계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장신경계는 무엇이다, 무슨 역할을 한다 라는 문장은 이 다음 부분부터 나와야 하겠죠. 볼게요. 한편이라고 접속사 나왔어요. 장신경계가 오로지 장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편은 어떤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편이라는 접속사 쓰잖아요. 앞부분에서 이 장신경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 문장부터는 장에만 관여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일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올 때 이 한편이라는 접속사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앞부분은 장신경계가 이 식사와 소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 라는 내용이 연결되고요. 뒷부분은 장이 아니라 뒤에 장의 문제가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장신경계가 심리적 변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심리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답은 니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식사와 소화를 위해서 별도의 신경계를 두었다. 그래서 장신경계는 주로 이렇게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좀 제가 혼자서 빨리 수업하고 있는데 수업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41번도 이처럼 이라고 설명해서 이거 결론을 말하는 내용이죠. 앞부분에 뭔가 설명하고 이 부분부터가 결론이 됩니다. 결론.
결론 부분 보면 이처럼 정밀하면서 실제와 같은 그림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밀하다, 자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밀하다, 자세하고 꼼꼼하다 라는 뜻이고요. 실제와 같은, 사실과 똑같은 이런 뜻이죠. 이런 그림, 뭔가 그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자세한 내용이 있는 그림인가 봐요. 외부인이 궁궐에 침입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오, 그럼 이 그림은 뭔가 궁궐과 관련한 그림이 나올 건가 봐요. 보겠습니다. 자, 동궐도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창덕궁, 창경궁 전체를 그린 조선의 그림이다. 여러분들 서울 가보시면 옛날 한국에서 왕이 살았던 궁궐의 이름을 창덕궁, 창경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지금도 있는데요. 저 옛날에 여기 그 궁궐 관람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기본이 3시간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궁궐을 다 보려면. 그래서 진짜 좀 체력이 있어야, 평소에 좀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 궁궐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 친구랑 같이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 궁궐 다 구경하고 나서 그날 너무 힘들고 지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궁궐을 그린 그림이 동궐도래요. 이거 보면 세로 2m, 가로 5m가 넘는 대작. 대작은 큰 그림, 큰 작품 이런 뜻이죠. 세로 2m, 가로 5m면 진짜 크기가 엄청나게 크겠어요. 이런 대작으로 건축물은 물론 이 문법 보면 뿐만 아니라 똑같죠?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은 물론 같은 문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자아자님 저는 경복궁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경복궁도 되게 우아하고 좋은데 저 어디더라? 그 비원이 있는 궁궐이 있거든요. 그곳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보면 이 건축물은 물론 주변의 산, 궁궐 안의 연못, 나무까지 그대로 그려 넣었다. 엄청 자세하죠? 건축물도 있고 주변에 산도 있고 궁궐 안에 연못, 나무까지 그대로 그려 넣었대요. 건물 배치, 건물 사이의 거리도 완벽하게 재현했다. 이 재현이라는 게 그대로 보여주다, 사실 그대로 표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그림, 동궐도 그림이 얼마나 자세한지, 얼마나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뒤에 이러한 이유로 왕실의 기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밀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밖으로 알려져선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을 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밀이 아니라 중요한 비밀, 절대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될 중요한 비밀. 이걸 기밀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용은 이거 디귿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재현했어요. 이처럼 정밀하면서 실제와 같은, 완벽하게 재현했다. 정밀하고 실제와 같은 그림. 외부인이 궁궐에 침입할 때, 들어올 때 사용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왕실의 기밀이었다 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아자아자님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가보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애들과 같이 갈 때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1번, 12번 좀 비교적 단순한 문제죠. 윗 내용 글도 간단하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1번부터 4번 내용과 같은 것 문제는요. 먼저 제가 1번부터 4번에 있는 반복되지 않은 것 중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맞춰서 풀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보면 1번에 상, 작년에 만들어졌다. 한국인 중 처음으로 이런 게 좀 특별하죠. 직접 경험한 이야기 그림으로 그렸다.
자신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서 심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뭔가 내용이 작가가 받은 상에 대한 뭐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 내용 보면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가 한국인 최초로 라고 나와 있어서 한국인 최초라는 건 처음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으로 같은 단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뒤에 보면 이 상은 1956년에 만들어진 상이라고 했으니까 작년에 만들어졌다. 틀렸고요.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대요. 그러면 자신의 작품 중 한 편만 골라서 제출하는 것은 안 되겠죠. 모든 작품을 다 봐야 하니까요. 이 작가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대요. 그럼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답 2번 간단하고요. 자, 넘어가서 볼게요. 이번에 1번부터 4번 내용 보면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반복돼서 지진이 나오고 있죠. 그럼 지진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포인트, 중요한 내용으로 잡을지 간단하게 보면 늦은 밤에 일어났다. 늦은 밤, 시간대, 또 시민들이 신고했다. 라는 거, 또 큰 피해를 입은 사람 많다.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없다. 지진 없다. 여기 보면 17일 오전 6시 22분 인주시에서 지진 발생. 그럼 늦은 밤 아니죠? 오전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을 의미합니다. 아침, 새벽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보면요. 이날 지진은 인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고 119 상황실에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시민들이 신고한 거죠. 시민들이 상황실에 신고했다. 2번 답이고요. 자, 그러나 큰 피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다. 틀렸죠? 자, 이번 주 내로 규모 2.0 정도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답 2번 넘어가요. 자,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문장,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자,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오보에 나와 있어요. 이 오보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고요. 이 1번부터 4번 중에 특징 찾아보면 오보에는 다른 악기와 달리 리드 하나로 음을 낸다. 이거 다른 악기와 달리 중요하죠. 다른 악기와 같다, 다르다 이런 거 찾으면 되고요. 오보의 첫 음과 함께 연주 시작. 첫 음이 오보에 시작하면 연주가 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소리가 작아서 오케스트라 앞쪽에 위치. 앞쪽에 오보에가 있다. 라는 거. 오보에는 소리 맞출 때 기준 역할을 한다. 기준 역할. 소리 맞출 때. 이게 특징이 되겠죠. 보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기 전에 악기들의 음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을 거친다. 자, 그때 오케스트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보에가 기준음을 낸다. 벌써 기준음 답 나와버렸죠. 기준 역할, 소리 맞출 때 오보에 답 4번 되고요. 오케스트라 한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앞쪽의 위치 이거 틀렸죠. 그리고 보면 다른 관악기와 달리 나와 있어요. 다른 악기와 달리 그때 이거 보면 돼요. 리드를 2장 겹쳐 사용해서 소리가 정확하고 또렷하대요. 리드 하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 틀렸네요. 또 음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쉽게 맞출 수 있다. 뒤에 나와 있는데요. 첫 음과 관련된 내용은 위에 없었죠. 답 4번 넘어갑니다. 자, 33번도 보면 애기장 때 반복되고 있죠. 자, 특징 찾아보면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세계 곳곳. 나온 이런 관련된 단어 있는지 봐야 되고 유전체 해독을 위한 연구 진행 중이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씨앗을 만드는데 곤충의 역할이 필요하다. 곤충이 필요하다. 라는 거. 성장기간이 길어서 유전자 연구 효율적이다. 성장기간, 유전자 연구 관련돼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애기장 때는 시작합니다. 애기장 때는 각종 식물 실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물이다. 식물 중에 처음으로 유전체 해독이 완료되었대요. 유전체 해독, 연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 완료 유전체 해독 나왔으니까 진행 중 틀렸죠. 계속 보면요.
자, 전 세계 고루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답 1번이고요. 곤충의 도움 없이 우리 밑에 곤충의 역할 나왔었죠? 곤충의 역할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도움 없이 씨앗을 맺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또한 한 세대의 기간이 6주밖에 되지 않아 실험 결과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빨리 확인한다는 것은 이 세대의 기간이 짧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짧다. 그러면 앞부분 성장 기간이 길다. 이것도 틀렸네요. 답 1번 됩니다. 넘어갈게요. 34번. 이것도 글의 내용이 같은 것 고르기죠. 밑에 관련된 내용 보면요. 아기, 지시어, 반복되는 비슷한 말이고요. 보면 혼잣말 할 때 지시어 사용한다. 엄마라는 단어보다 지시어를 먼저 배운다. 습득, 배우다 뜻입니다. 지시어 습득하는 시기 언어권마다 다르다. 지시어는 상대방과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를 전달한다. 지시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지시어에 대한 특징 나오면 3번, 4번 보면 되고요. 아기의 말과 관련한 부분은 1, 2번 보면 되겠죠. 보면요. 아기가 엄마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말, 이것과 같이 여러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어가 있다. 여기서 이미 답 나왔네요. 엄마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말이니까 엄마 배우고 다음에 지시어 배운다. 이거 2번 틀렸네요. 엄마라는 단어보다 지시어 먼저 습득한다. 아니죠. 엄마를 가장 빨리 습득하네요. 계속 보면요. 지시어는 대화하는 상황을 공유해야 상황 공유 나왔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지시어 나왔으니까 이 3번, 4번 봐야 하는데 4번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답 4번이고요. 아기들은 이러한 지시어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관심을 끈대요. 그러면 아기가 혼잣말 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부모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지시어 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지시어 사용한다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아기들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무렵에 이런 지시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언어 연구에서 밝혀졌다. 대부분의 아기들이 이 시기에 사용한다. 그러면 언어권마다 다르다. 이것도 틀렸죠? 아미타비님 지시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 보고 갈게요. 지시어. 한국에도 지시어 있어요. 지시 대명사라고도 하는데 앞에 나온 단어를 대신 나타내는 말을 지시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요. 이, 그, 저 그녀, 그녀 이런 것들이 다 지시어예요. 영어로는 뭐 it, that, this 이런 것들이 지시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앞에 나온 단어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을 지시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 저것, 그것, 그 사람, 그녀, 이런 것들 다 지시어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루카스님 질문해 주셨네요. 이거 질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루카스님이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유형에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먼저 선택지에 있는 필요한 부분을 표시한 후 본문을 읽고 본문이겠죠?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봐서 나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선택지 먼저 보고 본문 읽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런 경우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간 읽기 푸는데, 읽기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 보통 읽기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런 지금 본 이런 글의 내용과 같은 거 문제 풀 때요. 위에 읽고 밑에 1번 확인하고, 이거 좀 더 내릴게요. 위에 읽고 1번 답 확인하고, 다시 읽고 2번 답 확인하고, 또 읽고 3번 답 확인하고, 또 읽고 4번 답 확인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아요. 또는 위에 읽다가 뭐 혼잣말이라는 단어 나오면 위에서 다시 이걸 찾아요. 또 뭐 지시어 습득이라는 말 나오면 또 여기서 찾아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읽기 문제 푸는데. 읽기 문제를 지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는 것을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푸는 학생들, 읽기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내용과 같은 것 문제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또 두 번째는요. 본문을 읽어도 위 글 본문 읽어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자, 본문을 읽어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학생들은요,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많은 내용, 이 글에 나온 내용을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나서 밑에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위에 나와 있는 정보가 다 필요하진 않죠. 밑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만 필요하죠. 사실 내용과 같은 거 고르기는.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보았을 때 좀 독특한 포인트 되는 부분을 먼저 눈으로 한번 보고 관련된 것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방법은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점. 1번부터 4번 문제를 너무 자세히 꼼꼼하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위의 내용과 비교해서 봤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냥 얼른 빨리 봐야 합니다. 뭐 애기장 때 나왔네, 곳곳에서 뭐 진행 중이네, 뭐 곤충이 나왔네, 성장 기간이 기네, 유전자 연구 좋구나, 이렇게 간단히 보고 바로 위의 내용으로 넘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주의할 점, 방금 제가 푸는 방법대로 풀어보겠다, 연습해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1번부터 4번 문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보면 안 되고요. 이러지 않으려면 사실 방금 제가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후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도 조금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문제 푸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설명한 것 같은 방법을 연습하고 자주 쓰다 보면 사실 이게 주제 찾기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볼 때도 도움이 되고, 좀 연습해 보시면 좀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아자아자님 질문하셨네요. 습득하다. 습득하다. 배우다, 익히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습득하다. 어떤 기술, 지식 이런 것을 잘 배워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습득하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방법, 음식을 만드는 방법 습득했다. 자동차 수리 기술을 습득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우리 위에서 이렇게 봤던 것을 이제는 두 문제 이상 연결되어 있는 긴 글을 읽기에 활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볼게요. 시간이 오래돼서. 19번, 20번인데 19번은 문법 문제죠? 20번은 윗글의 주제와 같은 것. 주제,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주제 찾기. 보면요. 내용 보면 자, 흥미와 재미의 요소를 내세워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 마케팅 전략인데 흥미, 재미 요소를 내세워서 홍보하는 거네요. 이런 마케팅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한다. 그러나 나와 있으니까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이런 마케팅 전략 뭔가 문제점이 있나 봐요.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업 이미지까지 나빠지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재미와 흥미 요소를 내세워 홍보하는 것이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나쁘다 라는 내용이죠.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라고 해서 예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제 찾기에 별로 필요하지 않죠. 중요한 주제는 이 그러나 뒷부분에 있겠죠.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지 않을 때, 품질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나쁘다 라는 내용이니까요. 답은 1번이 되겠죠. 마케팅 중요한데 제품의 품질이 마케팅보다 더 중요하다. 1번 내용이 되고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볼게요. 앞부분에 그러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기대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구매로 이어진다. 자, 그런데 이 기대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뒤에 나올 때 그러나 오히려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라고 4번 볼 수 있죠. 오히려는 앞에 그러나와 연결해서 주로 많이 써요. 기대되는 상황이 앞에 나오고요. 이 기대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올 때 그러나 오히려 라고 연결해서 쓸 수 있죠. 나머지 이것은 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좀 읽기 문제 많다 보니까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오늘 수업은 어차피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공부해보세요. 자, 볼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가장 알맞은 것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이니까 먼저 이거 보고 올라가면 좋아요. 그러면 소방관, 인주시 소방관 나와 있으니까 뒤에 심리적 어려움 해소. 심리적 어려움이 소방관 해소.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쳤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 이거 상담 받으려면 상담사 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이런 거 보고 올라가면 되는데요.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소방관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주시가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1번부터 4번 내용을 보면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끔찍한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뭔가 힘든 상황을 자주 봐야 한대요. 정신건강에 위험이 따른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윗 내용이 문제죠.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해서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거. 인주시가 해결을 위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뭔가 해결 방법이 뒤에 나왔겠죠. 빠른 시간 내에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 실시하고 전문 상담사를 보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벌써 우리 위에 내용과 일치하는 것 1번부터 4번 고르는 문제에서 전문 상담사 보내 나왔죠. 또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 뒤에 나왔어요. 프로그램 예산 확보했다. 이걸 통해서 답 추측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 뒷부분은 인주시가 이 해결을 위한 방법, 노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주시가 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신건강 문제, 소방관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한 단어 표현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 3번 표현이 되겠네요.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한번 보면요.
자, 발벗고 나서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하다.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돼요.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다. 혹시 나머지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등 떠밀다, 눈 맞추다, 손에 땀을 쥐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만 골라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뒤에 먼저 보면 자, 내용과 같은 거 보면 심리적 어려움이 해소됐다라고 했는데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해결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 전문 상담사를 보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상담사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4번 틀렸고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심리안전 개발 예산 확보했다 라는 것은 아직은 하고 있진 않은 거죠.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조사 마쳤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조사 실시하고 하기로 했다. 계획이죠. 무엇을 하기로 했다 라는 것은 계획을 나타냅니다. 아직 하지 않은 거죠. 마쳤다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유님 등 떠밀다 질문해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등 떠밀다. 이건 내가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나서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등 떠밀다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나서서 하도록 만들었을 때 등 떠밀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우리 아이가 반장을 하도록 등 떠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반장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반장이라는 일을 하도록 나서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등 떠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반장을 하도록 내가 아이에게 계속 시켰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죠. 어떤 일을 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 떠밀다. 이해되시죠? 또 보면요. 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등 떠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어떤 일에 나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등 떠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감정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짧은 글 나와 있고요. 나의 심적, 밑줄 친 부분. 두 번째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마찬가지로 보면 나 아버지 내용인데 물건 많이 있다. 아버지 일기장을 자주 읽었다. 일기장을 자주 읽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다. 아버지 일기장과 관련된 이야기인가봐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이 빵집 가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며칠 전 창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꺼내는데 공책 한 권이 툭 하고 떨어졌다. 나 나오죠? 나는 뭐지? 하고 별 생각 없이 펼쳐보고는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다.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대요.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운 이유는 뭘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들? 나의 심정.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보고 싶고 일기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렇죠, 그리워서 울었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보면
뭐 그립다 뭐 그런 거 없네요. 그럼 뒤에 좀 더 볼게요. 아버지의 물건이 아직도 집에 남아있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대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펼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운 아버지의 물건을 발견해서 뭔가 아버지를 본 것처럼 설렌다, 뭐 반갑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눈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뒷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근거렸어, 떨렸어 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까 설레고 반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반갑고 감격스럽다 1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문제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리움,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어요. 내가 눈물이 나올 뻔 했는데 그 이유는 일기장 때문이고 내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마음 두근거리면서 심장이 뛰면서 일기장을 확인한 내용까지 연결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계속 보면요. 30년 전, 정말 어렸을 때 돌아가셨나봐요. 30년 전이면 마치 아버지 일기장이 아버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본 것처럼. 보면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적혀 있었대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여행한 날, 혼났던 날 이런 추억들이 펼쳐져 있었다. 뭐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빼곡히 적어두셨다. 빼곡히 가득이라는 뜻입니다. 가득,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일기장에 적혀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자주 가시던 빵집 나왔어요. 우리 밑에 빵집이 있었죠. 이거 볼 수 있겠습니다. 빵집과 국수집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그곳에 가면 아버지 흔적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이번 주말에 일기장에 적혀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한다. 빵집 가보려고 한다. 답 4번 볼 수 있죠? 나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빵집 가보려고 한다. 내용과 같은 것 4번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보면요. 거실에 아버지 일기장 보관한 게 아니죠. 왜냐면 창고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기장 자주 꺼내 읽었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발견했죠. 30년 만에. 2번 틀렸고요. 아버지의 물건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을 줄 생각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 물건이 없구나 라는 거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 이 부분만 통해서 보면 빵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보면 답 4번이라는 건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아자자님 아버지 써놓으신 일기장 발견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랬겠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추측인데요.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부모님의 심정이네요. 자, 부모님의 심정 한번 볼까요? 글 우선 보면 다음 문제는 또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먼저 보면요. 준 부모님. 뭔가 부모님과 준이라는 사람 사이의 내용이고 내용 잠깐 문제로 포인트를 보면 여행지, 해 뜨는 방향 찾다, 뭐 아들과 같은 능력이 있다, 뭐 공부 잘했다, 그 다음에 재능 발견 후 걱정했다. 뭐 뭔가 재능이 있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해 뜨는 방향도 찾고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나 봐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로 볼까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먼저 감정 표현부터 일단 보면 자, 올해 32살인 준은 어렸을 때부터 특출나게 뛰어난 재능이 없다 나왔죠? 그러면 위에 재능, 능력 관련된 단어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이 없다는 것이 큰 불만이었대요. 특출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특별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특별 뭔가 특별하게 뛰어난 것을 특출나게 라고 합니다. 보면 공부도 그럭저럭 외모도 그럭저럭이었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그럭저럭이라는 단어는요
뭐 뛰어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그럭저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쏘쏘라고 하죠. 뭔가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 보통 이런 것을 그럭저럭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면요. 특이한 재능이 있기는 했다. 여기서부터 재능 나오네요. 본능적으로 동서남북 감지할 수 있었다. 감지하다라는 것은 본능으로 알아내는 것을 감지하다라고 합니다. 감지하다. 알아내다. 어떤 것을 찾아내다, 발견하다, 감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장소로 가든지 북쪽과 동쪽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다. 이것을 감지라고 하죠. 뒤에 나온 것처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이것을 감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못하는 특이한 재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가족과 3박 4일 여행으로 포항에 놀러 갔던 중학생 때였다. 그러면 비교적 일찍 이 재능을 알게 된 거죠. 부모님은 유명하다는 포항 바닷가 해돋이를 꼭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보,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겠지? 동쪽이 저쪽인가? 뭔가 부모님 대화죠? 아니야, 자기야. 자, 이 지금 부르는 호칭이라고 하는데요. 부르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추측할 수 있어요. 부모님. 호텔 지배인이 선착장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기가 동쪽이지. 아니야 엄마 라고 했으니까 여기 준이 하는 말이겠죠. 동쪽은 이쪽이잖아. 자, 준이 후드 주머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던 손을 꺼내 반대편으로 가려는 부모를 잡았다. 준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반대쪽을 턱짓으로 가르치자 부모님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 잠깐 볼게요. 부모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라고 했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부모님의 심정인데 위에 나온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심정을 추측할 수 있고요. 뒤에 또 보면 처음에 부모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 밑줄 친 부분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고개를 갸웃하다 라는 것은 그렇죠. 마유님 의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하다. 의심할 때 고개를 갸웃하다라고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래서 의심하는 상황일 때 고개를 갸웃하다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반신반의라는 것은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신반의. 자, 그럼 여기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것은 준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부모님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유님 정답. 넘어갈게요. 여기서 앞에선 보지 않았는데 이 심드렁한 표정 이거 잠깐 볼게요. 심드렁하다라는 것은요. 무관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심드렁한 표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무관심하다, 심드렁한 표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내용 볼게요. 여행지에서 해 뜨는 방향 한 번에 찾았다. 이 뒷부분에 나와 있었죠. 엄마 동쪽 이쪽이야 라고 하고 바로 찾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차 없이 정확히 맞췄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그렇죠.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위에서 본 것처럼 고개 갸웃하다 볼 수 있겠죠. 준의 부모님 아들과 같은 능력은 안 나왔죠. 그냥 부모님은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말은 없고 준에 대한 말만 나왔었죠. 준이 공부 잘한다 못한다 말 없었고요. 위에서 공부 그럭저럭이라는 말을 통해서 공부 잘한다 라는 것은
맞지 않겠죠. 아들 재능 발견한 후에 걱정했다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천재 나왔다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재능 발견 후에.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도 틀렸죠. 답은 1번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와,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46번, 7번 보면 필자의 태도, 내용과 같은 것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내용과 같은 것 먼저 보면 뭐 신에너지 개발, 투자 줄인다, 뭐 과학 정책, 과학 기술 발전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우주 산업 성장한 민간 기업, 우주 개발 민간 기업, 뭐 호텔 건설, 우주와 관련한 신에너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볼게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잘 보이시죠, 여러분? 표시 좀 크게 해볼까요? 아자자님 드디어 끝나가네요. 화이팅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좀만 더 힘내요. 우리 같이. 자, 세계는 신에너지, 자동화, 우주여행 등이 주도하는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54번 쓰기 예상 문제로도 많이 봤었죠. 신에너지. 그 이전에는 화력 발전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많이 사용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우리 이거 그 54번 예상 문제에서 봤는데 생각나시나요? 그 탄소 중립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얻을 수 있는 방법 바꾸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동화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라고도 했고, 우리 좀 AI 관련한 설명할 때 이 자동화, 기계화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기계화, 자동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주여행 주도한다.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급속히 접어들다 같은 의미로 빠르게 변한다 같은 뜻이에요. 급속히 접어든다, 빠르게 변한다. 빠르게 변하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세계 각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여기 바로 나왔죠? 신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 보조금을 늘리고 있고, 그럼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문장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에 따라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이 에너지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조금 나왔으니까 우리 그 윗글과 같은 거 잠깐 보면 많은 기업들, 국가들 신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투자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주어서 자꾸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보면요.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자, 이번에는 이 우주 여행과 관련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나 봐요. 지금 윗부분은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부분부터는 우주 산업, 우주 여행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여행. 자, 이것을 위해 인공위성 주파수 사용과 우주선 발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한 국가도 있다.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육성하다는 키우다 라는 뜻이죠. 인공위성은 여러분들 아시죠? 지구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나사에서 만들어서 쏘아 올린
그런 것들 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주파수라는 것은요, 그 라디오 같은데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전파를 주파수라고 해요. 움직이는 파장, 주파수. 이런 주파수 사용과 우주선 발사에 대한 대대적인 많은 규제를 완화한, 풀어준 국가도 있다. 그 덕분에 그 영향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그 덕분에 한 민간 기업은 화성 여행이 가능한 호텔급 우주 여행선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것도 뉴스 기사에 나왔었는데, 이 민간 기업이 어디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 여러분들 그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이 회사가 앞으로 화성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개인이 만든 우주선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주 여행과 관련한 내용도 보면 되겠죠? 정부가 우주 산업에 대한 우주 산업 규제를 풀어서 성장한 민간 기업. 아까 테슬라 이야기 나왔었죠?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우주 개발에 참여 중인 민간 기업 화성에 호텔 건설하고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화성 여행이 가능한 우주선 제작할 수 있었다. 제작할 수 있었다니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호텔을 건설한 거네요. 끝났네요. 뒤에 틀렸죠? 답은 3번 되겠네요. 뒤에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민간 기업이 과학기술 개발 주도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지원 확대하면서 간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건 결국 정부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간섭은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뒤에 보면 이처럼 나왔습니다. 주제는 이 뒷부분에 있겠죠. 여기서부터 잘 봐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유의미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과학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 주도하고 전문 기업이 그 정책 수행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이때 정부는 모든 과정에 지원은 하되 과도하게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뒷부분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방법 이야기하고 있죠. 과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전문 기업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각각 과학 전문가,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과 같은 거 먼저 보면요. 과학 정책이 빠르게 변해서 과학기술 발전 아니죠. 과학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간섭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답은 3번 맞겠네요. 자, 필자의 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는 결국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정부는 간섭을 줄여서, 관여하는 일을 줄여서 간섭은 줄이고 지원은 해줘서 과학기술 발전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답으로 맞는 것 찾아보면 과학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경계한다. 경계한다라는 것은 주의한다, 조심한다, 경고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답은 1번 되고요. 2번 연구가 중요함, 이거 아니죠. 경제 성장 관련한 내용 안 나왔고요. 우주과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과학기술. 그 중에 하나로 우주여행의 예를 이야기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문제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48번부터 50번까지 문제인데, 지난주에 그 주제 찾기 문제는 했어요. 우리가 여기 48번부터 50번 문제에서 이 윗글을 쓴 목적으로 주제는 찾았죠. 근데 밑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윗글의 내용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윗글의 내용 행복 나와있기 때문에 행복과 관련한 내용인데, 사람들의 태도 유사하다, 비슷하다 라는 뜻이죠.
결혼 여부나 수입 정도 영향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이 많이 달라진다 라는 거고, 양이 유한하다는 사람 더 많이 행복, 뭐 무한하다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 행복의 양, 유한하다 무한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지난주에 한번 본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건,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 이런 요인으로는 10%밖에 행복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했고요. 뒤에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질문하고 있으니까 뒤에 답변이 중요하다 라고 했었죠. 뒤에 답변 나옵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과 태도 보면요. 행복의 유한성과 무한성 중에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걸로 결정된대요.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이 행복한 정도를 예의주시한다는 건 계속 지켜본다 라는 거였죠. 남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거겠죠. 반면 나왔고요. 행복의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 이거 이렇게 반대된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위에서 이미 행복의 유한성, 무한성 이야기했는데 밑에서는 행복의 무한성, 반면 위에 나왔으니까 이 가로 부분에서는 행복의 유한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설명했었네요. 유한성. 자, 그리고 계속 보면요. 이런 행복의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행복이 무한한 것이라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행복 증대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 나와 있죠.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행복하려면 행복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태도가 중요한데 행복이 무한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주제가 됐었죠. 가로 부분 보면 이거 유한성과 관련한 내용, 행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행복이 계속되지 않는다. 양이 정해져 있다. 답은 2번이고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거 보면요. 사람들의 태도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위에서 유한성, 무한성, 믿음과 태도, 행복에 대한 태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결혼 여부나 수입 정도 영향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결혼과 수입 같은 객관적인 요소는 10%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행복의 양이 유한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었죠. 뒤에 보면요. 행복하려면 무한한 것이라고 믿어야 한대요. 그래야 행복감이 더 커진대요. 여기 틀렸고요. 행복이 무한하다고 믿는 사람들 비교하지 않는다. 여기 있었죠? 차이점이 이거였습니다.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었죠. 관심이 없다. 반대로 행복의 유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늘 관찰하고 늘 주시하고 있다. 라고 했었죠. 답은 4번 되겠죠. 남과 잘 비교하지 않는다. 와, 여기까지 남은 83회 일기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조금 오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듣기 힘들거나 아니면 좀 집중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어차피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문제 한번 혼자 풀어보시고요. 잘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유형들, 뭐 빈칸 넣기 아니면 주제 찾기 아니면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이런 문제 유형들만 골라서 그 부분만 수업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조금 길지만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83회 읽기 문제 풀어보았어요. 우리 안 한 게 83회 듣기인데요. 듣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따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듣기 83회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실시간 수업으로 문제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또 제가 직접 만든 일기 문제와 듣기 문제 풀면서 직접 연습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까지 읽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었던 것은 실제로 읽기 문제 이렇게 풀면 좋다라는 읽기 문제 풀이 방법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 풀 때도 활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요님 감사합니다. 아자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레타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가장 오래 수업을 했네요. 2시간 반이나 수업을 했는데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 저녁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저희는 수요일에 쓰기 문제 통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